똑똑 솔깃한 라디오. 이제 난 안다. 장가뱅. 내 키가 3뼘밖에 안 되는 작은 아이였을 때 한 남자가 되기 위해 큰 소리로 외치곤 했지. 난 알아. 난 알아. 다 안다고. 그것이 시작이었고 봄이었어. 하지만 18살이 되었을 때 난 또다시 말했지. 난 알아. 난 알아. 이젠 진짜 알아. 그리고 오늘 난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네.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네. 25살 무렵 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 사랑과 열정, 인생과 돈에 대해. 그래, 맞아. 사랑도 할 만큼 해보았다네. 하지만 생의 한가운데서 난 깨달았지. 내가 배운 것은 서너 마디로 말할 수 있다네. 어느 날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날씨가 화창하다면 날씨 참 좋다. 이 이상으로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어느덧 나는 생의 황혼역에 들어섰다네. 그런데도 여전히 삶에서 경이로운 곳이 있다네. 그토록 많았던 슬픔의 밤들은 어느새 잊혀지지만 행복했던 어느 아침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 젊은 시절 내내 난 알아라고 말하고 싶었지. 하지만 답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더군. 이제 인생의 괴종시계가 60번 울렸다네. 난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며 자문해보네. 이제야 알겠어. 난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생과 사랑, 돈과 친구, 그리고 열정에 대해, 그것이 가진 소리와 색에 대해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이 내가 아는 전부라네. 소설 들려주는 여자. 안녕하세요. 황순원의 비바리 들려드립니다. 하루는 낮이 좀 기울어 자구리 목욕터에서 미역을 감고 내려오다가 비바리와 마주쳤다. 우연히 마주쳤다느니 보다는 비바리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이날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듯 팔굽과 무릎이 드러나는 감물들인 무명 고위적삼을 걸치고 한 손에다는 둔박이며 망태기 같은 바다에서 쓰는 도구를 들고 한자리에 선 채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언제나처럼 검은 속눈썹 속에 흐리지도 빛나지도 않은 눈 그대로였다. 준이는 아른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만 저편의 시선을 피하면서 그냥 그 곁을 지나쳐버리고 말았다. 저쪽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은 눈치인 바에는 먼저 저쪽에서 무슨 말이고 붙이거든 이쪽에서 대꾸를 하리라는 생각이 퍼뜩 지나간 것이다. 비바리는
길을 비키는 법도 없이 한 곳에 선 채 아무 말도 없었다. 준이는 걸음을 제게 놀렸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집 영감한테 비바리가 제 오빠를 죽인 여자라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 그네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렇지는 않다고 마음 한구석에서 대답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전복회를 앞에 가져다 놓으며 좀 전에 비바리가 와서 널 찾는 눈치더라고 하면서 네가 있었으면 또 무엇을 하나 주고 가려고 그랬는지 하고 웃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서귀포에 온 뒤로 아들의 건강이 좋아진 것이 기뻐 못 견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준이는 이 어머니의 우스갯말은 우스갯말대로 좀 전에 자기가 그처럼 멋없이 비바리를 대할 필요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생각에 절로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런지 2, 3일 뒤였다. 본시 제주도의 기온이란 아무리 여름철 더운 고비라 하더라도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바다에서 시원한 기운이 풍겨와 새벽녘 같은 때는 육지의 가을 맞잡이 되는 냉기가 몸에 스며들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만은 저녁때가 다 되었는데도 더위가 가시지를 않아 느지막하게 자구리 목욕터로 올라갔다. 마침 다녀갈 사람은 모두 다녀간 뒤인 듯 석벽에서 물 쏟아져 내리는 소리만이 크게 들렸다. 이제 저녁들이 끝나고 날이 어스레해지면 여인패가 이곳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준이는 늘 하던 대로 웅덩이로 들어가 낯을 씻고 물속에 몸을 담가 땀을 밀어낸 후 석벽 밑으로 들어섰다. 이날도 10몇 밖에 세지 못하고 나오고 말았다. 나오다 웬 사람이 웅덩이로 뛰어들기에 쳐다봤더니 바로 비발이었다. 뜻밖의 일에 놀라 얼른 하체부터 물속에 가리고 앉은 걸음을 치는데 비바리는 웅덩이에 몸을 담그는 법도 없이 다짜고짜 석벽 밑으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그 틈을 타서 준이는 둑으로 올라와 옷을 꿰입었다. 노타이 단추를 채우며 언뜻 돌아다 보니 아래와 젖가슴만 가리운 몸으로 그냥 쏟아져 내리는 물속에 서 있는 것이다. 준이는 저도 모르게 하나 둘을 세었다. 20까지 세고는 그만 자기 편에서 온몸에 한기가 끼얹혀져 그만두었다. 동글동글한 바위 틈을 지나 새끼를 내려오느라니까 어느새 뒤따라왔는지 비바리가 젖은 머리를 쥐어짜면서 곁으로 오더니 불쑥 귤나무 구경하러 안 가겠냐는 것이다. 자기네 마을에 귤나무가 많다는 것이다. 준이는 제주도의 유명한 이 귤나무를 아직 제주읍에서나 서귀포에서 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너무 당돌한 제안에 선뜻 가겠다 안 가겠다는 대답은 못하고 그저 서쪽 하늘을 한번 쳐다보았다. 비바리는 이딴 아리 저물면 발에다 주겠노라고까지 하는 것이다. 그러고는 준이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앞장서 걷는 것이었다. 비바리네가 사는 보목리도 바로 산기슭 기자 앞에 숲섬을 둔 바닷가 마을이었다. 한 오리 남짓 동쪽으로 걸어 마을이 있는 해변가에 이르자 비바리는 여기가 자기네 동네라고 하면서 저것이 귤나무라고 손을 들어 산근을 진 한 곳을 가리켰다. 마을 한옆에 잎새가 검푸른 나무들이 늘어서 있어 거기에 갓난의 주먹만큼씩 한 파란 열매가 조롱조롱 달려있는 것이었다. 준이는 여름귤이 아직 조만큼밖에 크지 못하냐고 의심스러워했다. 이때 마을 쪽에서 67살쯤 나보이는 계집애 하나가 이리 달려오는 게 보였다. 맨발이었다. 어린 곳의 발바닥이 용히도 깔린 순비기 나무 가장이에 찔리지 않는다고 생각됐다. 이애가 비바리에게 오더니 무어라 조잘거렸다. 비바리의 조카 애인 것이다. 말뜻을 새겨들으니 내일 육지로 팔기로 된 말 한 필이 어디로 갔는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비바리는 준이더러 예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는
조카애와 함께 마을 쪽으로 들어갔다. 원래 제주도에서는 말들을 놓아 기르다 1년에 한두 번씩 걷어들이곤 했는데 4.3 사건과 6.25 동란을 겪고 난 후로부터는 저녁마다 끌어들인다는 말을 준이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 아마 이날 어린 것이 말을 몰아들이다가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걸 발견한 모양이었다. 준이는 거기 앉았다. 바닷물 소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어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들려왔다. 어느 쪽이 바다라는 건 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들려오는 바닷물 소리가 아니더라도 알 수가 있었다. 거기에 깔려있는 순비기 나무들의 휘어진 방향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바닷가 식물 특유의 쿠티쿨라가 발달된 동글납작하고 등 뒤에 흰 털이 돋친 잎새와 짙은 자줏빛 조그마한 꽃송이를 소복이 달고 있는 이 일년초와도 같은 가련한 난장이 나무들이 자라나는 동안 해풍에 불리어 모조리 바다와는 반대 방향으로 누워있는 것이다. 이윽고 마을 쪽에서 좀 전에 어린 계집애가 달려오더니 준이에게 파란 열매 2개를 내밀어주고는 다시 온 길로 달아나 버렸다. 귤 열매였다. 한 줌 안에 들고도 모자라는 작은 열매였으나 솜털이 나 있는 거죽이 도들도들한 게 그래도 귤 모양을 하고 있었다. 준이는 양손에 1개씩을 쥐고 번갈아가며 코에다 대고 냄새를 맡고 바닷물 소리를 듣고 하는 동안에 어느덧 땅거미지기 시작한 주위가 어스레해졌다. 이따금 마을 쪽에 어른거리던 사람들의 그림자와 집과 귤나무들이 차차 어스름 속에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말았다. 뒤이어 바다와 물도 서로서로 한 빛으로 이어졌다. 거기에 초다스에 가는 달이 떴다. 사뭇 먼 달이었다. 마을 쪽 어스름 속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 준이는 여러 사람이 이리 몰려오는 줄만 알았다. 그러나 초다스의 달빛 속에 나타난 것은 비바리와 2필의 말이었다. 비바리는 준이 있는 대로 오더니 데리고 온 한쪽 말의 목을 쓰다듬어주며 너는 내일 육지로 팔려간다 하고는 다른 한쪽 말 뒤로 끌어다 세우는 것이었다. 그쪽 말은 어스름 속에서도 몸에 흰 점이 보이는 얼룩말이었다. 준이는 비바리가 무슨 생각으로 말을 끌고 왔는지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 뒤로 간 말이 벼랑간 코를 불며 번쩍 앞굽을 들어 앞말의 뒤를 덮쳤다. 준이는 이 갑작스런 광경에 흠칫했다. 초다스의 으스름 달빛 속에서 커다란 2 몸뚱어리가 한 덩어리가 된 것이다. 비바리가 몸을 돌려 준이의 손목을 와 잡았다. 그러고는 끌고 내달리는 것이다. 이 말들은 말들대로 둬야 한다는 듯이 바닷기슭에 이르렀다. 거기서 비바리는 몸에 걸친 것을 홀랑 벗어던지더니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러고는 준이더러도 어서 들어오라는 것이다. 준이는 얼굴만 화끈거릴 뿐 어인 영문인지를 몰라 주춤거렸다. 비바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다. 준이에게 다가오더니 대뜸 노타의 앞섭을 좌우로 잡아 헤치면서 옷을 벗기는 것이다. 노타의 단추가 뚝뚝 뜯어져 나갔다. 양손에서 귤 알이 떨어졌다. 어스름 속에 준이의 힘얼건 육체가 드러났다. 비바리의 손길이 탐내듯이 준이의 몸을 돌아가며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준이는 그만 몸을 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알지 못할 힘에 이끌려 그냥 내맡기고 있었다. 점점 비바리의 손에 힘이 주어지며 입가에 어떤 미소 같은 게 지어졌다고 생각되는 순간 뜨거운 입김이 준이의 목줄기를 와 물었다. 그리고 뿌듯한 어떤 무게에 가슴을 눌리면서 그 무게와 함께 나뒹굴어졌다. 순비기 나뭇가장이가 몸에 찔렸으나 아픈 줄을 몰랐다.
먼 조각달이 한번 휘뚝하고 눈앞에까지 다가왔다가 도로 제자리로 올라갔다. 이 초다새 딸이 밤마다 커서 둥글게 찼다가 다시 이울어 조각달이 될 때까지 준이는 매일 밤 이곳에서 비바리를 만났다. 금음께 가까운 어느 날 밤 비바리를 만나고 돌아온 준이는 그대로 자리에 눕고 말았다. 미열이 나고 팔다리에 뼈마디가 쑤셔서 기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당황한 것은 어머니였다. 서귀포로와 물을 갈아먹은 후부터는 아들의 몸에 두드러기도 내돋지 않고 몸도 충실해져 여간 기꺼이 여기지 않던 차에 그만 덜컥 자리에 눕게 된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동안 아들이 밤마다 어디 무엇하러 간다는 걸 짐작은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발설하여 아들을 타이르지는 못했다. 아들의 비위를 조금이라도 거슬릴까 저어한 것이다. 언제나 그랬다. 어려서 준이는 무척 오징어를 좋아했다. 잘 때에도 머리맡에다 오징어 한두 마리를 놓고야 잠이 들었다. 한 번은 이것이 얹혀서 까무러친 일까지 있었다. 의사의 말이 아예 다시는 오징어를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준이가 조를 낮추면 어머니는 우는 낯을 하면서도 그것을 치마폭 밑에 사들고 오게 마련이었다. 이런 어머니라 이번에 준이가 자리에 눕게 됐어도 아들 보고는 아무 말 못했으나 그 안갚음을 비바리에게 했다. 다른 데서 생선을 사들이고 통 비바리의 물건은 팔아주지 않는 것이다. 너무 한 사람 물건만 팔아주었더니 그것을 기화로 요새는 아주 좋지 않은 것을 가져다 떠맡긴다는 것이다. 물론 생트집이었다. 이런 어머니의 입에서는 어느새 비바리라는 말까지도 사라져버렸다. 비바리는 그래도 전과 다름없이 준이네 집에를 들렀다. 그날 잡은 전복이니 소라니 북발이니 하는 것들을 들고 왔다. 와서는 흥정이 안 된 채 방 안에 누워있는 준이를 먼발치로 바라보고 돌아가는 것이었다. 언제나처럼 흐리지도 빛나지도 않은 그런 눈이었다. 준이는 준이대로 처음에 미열이 나고 팔다리가 쑤시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동안의 자기 생활이 남의 일같이만 생각됐다. 거의 날마다 드나드는 비바리를 거들떠볼 마음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가 제주읍까지 가서 지어온 약을 먹고 몸조심을 하는 동안 차차 미열도 떨어지고 몸의 피로도 풀리게 되자 지난날 비바리와의 관계가 무슨 향수나처럼 다시 가슴 한가운데에 자리 잡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하루는 비바리가 갖고 온 북바리 한 마리를 사게 했다. 어머니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아들의 청이라 거역치를 못했다. 준이는 바닷물을 떠오라고 했다. 그러고는 거기다 북바리를 넣는 것이었다. 등어리에 작사를 맞아 피멍이 든 채로 북바리는 아가미를 뻐끔거리고 지느러미와 꼬리를 활발히 내저었다. 용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북바리는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한옆으로 기울어졌다. 애써 몸을 바로잡았다. 그러나 곧 다시 한옆으로 기울어지고 말았다. 시간이 갈수록 그 기울어지는 각도가 더해갔다. 준이는 그만 어머니를 시켜 북바리가 든 버치를 밖으로 내가게 했다. 이날 저녁 준이는 그 고기를 먹지 않았다. 한 보름 지나 이제는 준이도 바깥바람을 쐴 수 있게끔 된 어느 날 육지에 있는 숙부한테서 편지가 왔다. 준이네가 서귀포로 오기 전 제주읍에 있을 때 알만한 사람이 육지로 나갈 적마다 숙부의 거처를 수소문해달라고
부탁을 해두곤 했던 것이 지금에야 연락이 닿은 것이었다. 편지 사연은 피난 올 때의 계획으로는 부산에다 자리를 잡으려고 했었으나 형편상 대구에 주저앉게 됐다는 것과 지금 거기에 연합대학이라는 게 생겨 개강을 시작한 모양이니 곧 나오라는 것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숙부에게서 무슨 기별이 오기만 이젠가 저젠가 고대하던 어머니는 편지를 받자 그 다름으로 짐을 꾸리면서 내일 아침 첫 버스로 떠나자고 했다. 이날 준이는 오래간만에 밀짚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섰다. 마을 남쪽 끝에 있는 단추 공장 옆도 거닐어 보았다. 공장은 여적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듯 고즈넉한 주위에는 협죽도만이 끝물꽃을 피우고 있었다. 방파제로 나가 새섬이며 문섬 쪽도 바라보고 바다를 끼고 돌아오다 돌자갈이 깔린 해변에서 숲섬 쪽도 건너다 보았다. 이날도 잡녀 너댓 명이 섬 근방에서 자맥질을 했다 떠올랐다 하며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실개천 물은 그새 더 맑아지고 차 보였다. 폭포수도 무척 야무져 보였다. 자구리 목욕터로도 가보았으나 도무지 미역감을 엄두는 나지 않았다. 웅덩이 안쪽 병풍처럼 둘린 석벽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만 보아도 절로 몸속까지 서늘해지는 것이었다. 고개를 드니 한라산 높은 봉우리 끝이 푸른 하늘에 선명한 선을 긋고 있었다. 목덜미에 쐬는 햇살도 째째하면서도 매끄러운 촉감이었다. 이렇게 계절은 준이가 누워있는 동안에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었다. 준이는 그 길로 보목리 쪽으로 발을 옮겼다. 실은 집을 나서면서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바리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천천히 걷는 걸음인데다가 해도 또 짧아진 탓인지 보목리 마을이 바라보는 해변가에 이르렀을 때는 산그늘이 벌써 마을을 온통 덮고 있었다. 마을 한옆에 서 있는 귤나무의 열매만이 전보다도 드러나 보였다. 이제는 웬만한 어른 주먹만큼씩 한 열매가 누룩깨한 물이 오르기 시작한 채 주렁주렁 산그늘 속에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었다. 준이는 거기 순비기 나무가 깔린 해변가에 앉아 비바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바닷물 소리가 어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밀려왔다는 밀려갔다. 마을 사람 몇이 말을 몰고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꽤 길을 들인 말이어서 그다지 사람들을 애먹이지 않는성 싶었다. 혹시 그 속에 비바리 조카이라도 끼어있지 않나 하고 눈여겨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지금 어떤 얼룩말의 등에다 한 손을 얹고 한 손으로는 말의 배를 쓰다듬으면서 마을로 들어서는 한 여자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바로 비바리였다. 그리고 그네가 배를 쓰다듬어 주고 있는 얼룩말은 언제 밤엔가 본 그 말이 틀림없었다. 아마 비바리가 오늘은 일을 나가지 않았든가 잡히는 것이 없어서 일찍 돌아온 것이리라. 준이는 몸을 일으켰다. 비바리 뒤에 긴 채찍을 들고 따라오던 조카애가 먼저 알아보고 비바리에게 무어라 이르는 눈치였다. 비바리가 번쩍 고개를 들어 이쪽을 보더니 곧장 이리 걸어오는 것이었다. 준이는 다시 거기 앉아버렸다. 비바리는 반가이 준이의 손을 잡고 어루만지면서 인제는 병이 다 나았느냐고 했다. 그러는 검은 속눈썹 속의 검은 눈동자는 언제나처럼 흐리지도 빛나지도 않은 그대로였다. 준이는 절로 얼굴이 달아오름을 느끼며 자기네는 내일 아침 첫 버스로 여기를 떠난다고 했다. 그리고 뜻밖의 말까지 해버렸다. 비바리더라도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한 것이다.
이 말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실로 그 순간에 퍼뜩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다. 그러나 정작 해놓고 보니 어쩌면 자기는 이 비바리를 남겨두고는 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어머니한테는 자기가 조르기만 하면 어떻게든 응낙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준이는 잡힌 손에 힘을 주며 다시 한번 다짐하듯이 말했다. 우리 육지로 나가 살자. 비바리는 잠시 그냥 그 흐리지도 빛나지도 않은 눈으로 준이를 바라보고 있더니 고개를 좌우로 내저었다. 그러고는 말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준이를 따라가고 싶어도 자기는 육지로 나가지 못할 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어느 때고 준이가 육지로 나가는 날은 잠자코 보내주리라 마음먹고 있었다는 것이다. 뒤이어 준이는 이 비바리의 입으로부터 얼핏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이야기까지 들어야만 했다. 그네가 자기 오빠를 죽인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오빠가 그 모양이 됐기 때문에 다른 가족마저 못 살게 될까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오빠를 누구보다도 좋아한 것은 자기라고 했다. 오빠가 산으로 올라간 뒤에도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식량이니 옷이니 하는 것을 날라다 준 것도 자기라고 했다. 그 오빠가 하룻밤 산에서 내려와 이제 자기는 일본으로 도망치는 도리밖에 없이 됐다고 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오빠는 산에서 병을 얻어 겨우 운신이나 할 수 있는 몸이었다. 도저히 그 이상 더 고역을 견뎌낼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자수를 권해보았다. 오빠가 한참 말없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더니 들고 있던 장총을 놓고 변소로 들어갔다. 그때 그네는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이 오빠를 다른 사람 아닌 자기 손으로 제주도 땅에 묻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또 그것을 지금 오빠 편에서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아마 그때부터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주도를 떠나서는 안 될 몸이 됐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비바리는 자기 이야기의 끝이라도 맺듯이 앞으로 육지로 나가는 말을 볼 적마다 준이를 생각하겠노라고 하며 좀 전에 얼룩 앞말에 배를 쓰다듬던 솜씨로 자기의 배를 몇 번 쓰다듬고는 그 손으로 준이의 목을 와 앉는 것이었다.